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2부 13장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회. 루이는 이 단어들을 되뇌고 앞에 놓인 팸플릿과 그 이야기를 다시 읽었다. 그는 마치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서둘러 그 속으로 내던져질 준비가 된 듯이 현기증에 사로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의 육체가 망설임과 그 위로 덮쳐오는 두려움을 동시에 표현하듯이 앞뒤로 비틀거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제3신분 대표자들, 그 서민들이 감히 왕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왕 때문에만 존재하는 이들이었다. 왕은 선거를 조직하고 산부회를 소집하기를 원했다. 그의 형제들과 왕비,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귀족과 골통을 합쳐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이 반역을 분쇄하고 산부의 조처 해산하기를 요구했다. 국세상서 바랑탱은 왕이 제3신분에게 복종을 강요하라고 간청했다. 6월 19일 국회 참사회에서 바랑탱이 말했다. 어찌하여 그 많은 호의와 그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까? 담대함과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것은 왕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모욕의 온건함을, 폭력의 연약함을 대비하는 것은 폭력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루이는 이 생각에 공감했지만 개혁 계획을 제시하는 네케르의 말을 수용했다. 머릿수에 따른 투표, 세금에 대한 평등, 공무직책에 대한 모든 프랑스인의 접근 가능성, 상원의 창설, 거부권과 함께 왕에게 위임된 행정권. 그것은 항복하는 일입니다. 왕의 형제들, 왕비, 국세상서가 말했다. 루이는 입을 다물었다. 전 국세상서 리무안용의 머리가 그의 집 정원에서 불태워졌다는 사실은 모두 잊은 것인가? 파리에서 온 무리들이 베르사유 거리에서 제3신분 대표들과의 회합에 적대적인 귀족과 성직자 대표들을 추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파리의 대주교들은 돌팔매를 당하며 쫓겼다. 사람들은 그에게 진흙을 던지며 무리 신부에게 욕을 해댔다. 사람들은 그들을 귓골통이들이라고 부르며 모독해댔다. 파리의 파레루아얄에서 한 연사는 데프레메닐의 집과 아내와 아이들과 동산들과 그 자신을 불태우자라고 제안했다. 단지 그가 제3신분과의 회합에 적대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군중은 감히 제3신분 만세, 국민의회 만세를 외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발로 밟고 때리고 채찍질해댔다. 네케르의 흉상에 대고 큰 소리로 욕을 한 어떤 여자는 생선 장수들에게 꽁꽁 묶여서 피가 나도록 맞았다. 라고 경찰 밀정이 말했다.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제복을 공격했다. 어느 기병이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소리쳤다. 저기 지주 없는 인간이 왔다. 석공들이 그를 돌로 쳤다. 어제 저녁에는 두 기병, 드솜브레이 씨와 드폴리냐크 씨가 팔레루아얄에 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졌다. 도망가지 않았다면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경찰 밀정의 정체가 들통나자 사람들은 그를 수조에 담갔다. 사슴에게 억지로 하듯 그렇게 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진을 빼놓고 돌을 던지고 지팡이로 때렸다. 안구가 눈구멍 밖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가 간청하고 자비를 빌었지만 다시 한번 수조에 던져 넣었다. 그의 체벌은 정오부터 5시 30분까지 계속되었다. 사형 집행이니 1만 명은 죽게 되었다. 이 군중 사이에서 사람들의 휩싸인 프랑스 근위대들은 제3신분 만세를 외쳤다. 모든 애국파들이 그들에게 달라붙었다. 그들은 막사에 머물도록 지시를 받았지만 막사를 떠났다. 팔레루아얄은 그들이 자주 가던 장소였다. 아가씨들과의 약속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애국파들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아이스크림과 포도주 값을 내줍니다. 장교들 면전에서 그들을 빼내왔지요. 더는 무력수단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루이는 생각했다. 제3신분 의회, 스스로 국민의회가 되고 싶어하는 이 의회는 600명도 더 되는 국영꾼들의 감시하에
자신들의 대표인 바이의 진술조차 의심했다. 국영군들은 의원들처럼 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박수치고 반박했고 다수에 합류하지 않고 드물게 남아있는 제3신문 대표자 몇몇을 위협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군중은 회의실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9일 루이는 네케르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표하지 않았다. 거기 그의 앞에 공포스럽지만 매력적인 시면이 있었다. 그는 성직자들이 137표 대 149표로 제3신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떤 고위 성직자들은 그렇게 주임 신부들에 합류하면서 이성의 횃불을 따라 공공의 선에 대한 사랑과 양심의 외침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우리 동지 시민들과 형제들과 함께 자리를 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했다. 제3신분 대표들과 성직자 대표들은 울면서 서로를 포옹했다. 군중들은 선한 주교들 만세를 외쳤다. 귀족 계급들은 반대로 연합 거부를 그대로 유지했다. 왕가의 왕족들, 왕비, 왕의 형제들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그의 귀족들을 보호하라고 부추겼다. 루이는 자기 앞에 나락을 보았다. 거기로 그의 모든 세계가 침몰할 수 있었다. 6월 20일 국왕 참사회에서 그의 측근들이 네케르의 개혁은 국가의 근본 법들을 뒤흔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왕비는 왕에게 이 반란을 끝내라고 고집했다. 루이는 거기에 동의했다. 자신이 상속받은 왕조가 몰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움직이도록, 먼저 움직임을 보이도록 신호를 주기를 루이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신중하고 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3신분이 모인 산부회의 대형 공동회의실을 폐쇄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는 매우 불안해하며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들은 문이 닫힌 것을 발견했다. 경비원들로부터 6월 23일로 예정된 총회, 즉 새 신분을 위한 칠림회의를 위해 회의실을 정리해야 하기에 닫았다는 말을 들었다. 귀족 편을 드는 왕의 주변 사람들은 노골적인 단어를 써가며 그 자체가 국민회의의 심의를 막고자 하는 시도임을 밝히지 못한 이 모호한 조치를 단호하게 비난했다. 대표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감히 문을 뚫지는 않았다. 그중 하나가 외쳤다. 테니스장으로 갑시다. 실내 테니스장은 가까웠다. 사람들은 그곳을 차지하고 바위 이를 둘러쌌다. CAS는 파리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다. 감정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왕이 국민의회에 대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백성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어떤 이들이 말했다. 그르노블 대표자 문의에는 단단한 기초 위에 헌법이 세워지고 견고해질 때까지 절대 흩어지지 않으며 상황이 요구하면 어디든지 모여있을 것이라는 맹세를 제안했다. 회의장 안에는 열정이 넘쳤다. 사람들은 바이이에게 환호했다. 사람들은 맹세했다. 단 한 표, 마르탱 도슈의 표를 제외하고는 만장일치로 서명을 했다. 사람들은 마르탱 도슈를 백성에게 고발했다. 백성들이 입구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에 마르탱 도슈는 산산이 찢기는 일을 피하기 위해 비밀문을 통해 도망쳐야 했다. 대표자들은 베르사유에 퍼져서 왕의 쿠데타와 테니스장의 맹세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파리의 팔레루아얄로 갔다. 사람들은 귀족들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을 욕했다. 루이 앞에는 시면이 더 깊었고 더 깊게 파였다. 더 넓고 깊게 파였다. 형제들과 왕비, 국세상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제3신분 대표들이 던진 도전에 응수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아르투아 백작은 경기를 한 판 해야 한다는 핑계로 내일 실내 테니스장을 폐쇄할 것이다. 그리고 루이는 6월 21일 국왕 참사회에서 네케르가 제안한 계획을 거부하고 칠림회의가 6월 23일 열릴 것임을 둔탁한 목소리로 알렸다. 루이는 일어나서 칠림회의는 칠림 법정이 될 것이며 그의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루이를 괴롭히는 근심은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6월 22일 국민의회가 생루이 교회에 모였으며 교회 주임 신부가 국가에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성직자 구성원 148명과 귀족 2명이 국민의회에 합류했다. 6월 23일 칠림의회는 결정적일 것이라 알려졌다. 칠림의 참석을 거부하는 네케르의 말에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칠림회의는 국가를 자립하도록 세우는 대신 국가를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국장이 말했다. 계급별로 호출된 대표들이 들어갔을 때 대회의실은 수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아르투아 백작은 비에 흠뻑 젖은 제3신분 의원들을 거만하게 쳐다보았다. 아르투아 백작 옆에 있던 왕은 슬프고 침울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연설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리고 침이 마른 듯 했지만 국민의회라 주장하는 제3신분이 내놓은 결정들이 무효이며 불법이고 위헌적이라고 선언할 때는 단호하고 권위적으로 변했다. 그는 귀족 대표단에게 말했다. 내게 맡겨진 권위를 변질시키는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비록 세금에 대한 평등과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지방 3부회 창설에는 동의했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는 새 신분들 앞에서도 충실했다. 그는 머릿수별 투표를 받아들였으나 고전적이며 새 신분 구성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일 때에는 계급별 투표를 유지했다. 세제 평등에 대해서는 첫 두 신분의 일반 의지에 일임했다. 그러니 국민의회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었으며 헌법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왕을 위협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계획에서도 나를 저버린다면 나 혼자서 내 백성들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오. 이것은 삼부의 해산에 대한 공포였을까? 당장 흩어질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각자 자신의 계급에 할당된 회의실로 가 거기서 심의를 제기할 것을 명령하는 바이오. 왕은 일어나서 나갔다. 그가 마차에 오르는 동안 팡파르가 울렸다. 모든 귀족이 그를 따랐으며 대부분이 그들을 모방했다. 제3신분의 침묵하는 검은 제3신분의 침묵하는 검은 무리만이 남았다. 운명은 망설였다. 그리고 루이는 이것을 모르지 않았다. 의전장 드레 브레제 후작은 화려한 복장을 입은 멋진 모습으로 나왔다. 전하께서 제3신분을 물러가라 하십니다. 프랑스 근위대와 스위스 근위대의 보초가 문까지 그를 동행했다. 총검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창백한 표정의 바이는 말했다. 의회는 그렇게 심의하러 갈 수 있소. 그러나 의회를 이룬 국가는 명령을 받지 않소. 미라보가 다가섰다. 대단한 싸움꾼인 그는 자기의 상대편을 낚아채려 했다. 그가 외쳤다. 후장, 당신 주인에게 가서 우리를 이곳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총검밖에 없다고 말하시오. 실력 대결이었다. 전날 밤 미국인 모리스가 지적했다. 왕과 왕비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또다시 양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루이는 왕의 곁으로 가려면 우선 궁정의 뜰을 가로질러야 한다는 드레 브레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걱정에 휩싸였으나 결단을 내린 군중들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네케르와 제3신분에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 군중이 외쳤다. 네케르 씨,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 아니요,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오. 대신이 대답했다. 모든 것이 허용된 하층민들이 이 사건을 기념하여 도시에 불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레 브레제는 바이이와 미라보의 연설을 보고했다. 고개를 숙인 채 왕이 투덜거렸다. 그들이 남아있기를 원한다. 제기를 남아있으라 하시오. 그는 기진맥진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프랑스 근위대들은 자신들은 제3신분이며 귀족들과 성직자들에게만 발포하겠다고 확언을 했고 장교들은 이제 주인이 아니며 장교 하나는 병사에게 따귀를 맞았으니 말이다. 제3신분은 그렇게 그들의 논의를 재개했다. 6월 24일 성직자 대다수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 다음 날 귀족 47명이 성직자들의 본을 따랐으며 그 중에는 오를레안 공작 필리프가 있었다. 사람들은 울고 서로 안고 왕의 사촌에게 선한 애국자라 환호를 보냈다. 제3신분, 성직자, 그리고 귀족의 회합은 점점 더 국민의회의 모습을 띄어갔다. 왕에게 던져진 도전은 배가가 되었다.
반면에 왕은 그의 첫 번째 무력 시도에서 약한 모습이 되어 나왔다.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보병연대와 세계기병연대에게 늦어도 7월 13일에는 도착하도록, 국경을 떠나 파리를 향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의도를 숨겨야 한다. 루이는 자신의 충실한 성직자와 귀족에게 제3신분의회에 결집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베르사유와 팔레루아얄의 조명을 밝혔다. 혁명은 끝났다. 사람들이 썼다. 미라보는 의회 앞에서 선언했다. 역사는 너무나 자주 맹수들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중에서 영웅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들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2부 13장을 읽었는데요. 이 책 뭔가 살짝 재미없으면서도 묘하게 자꾸 읽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네요.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제가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지 미국의 물을 먹은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미국 교육제도,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교수직이나 어떤 고위 행정직들을 생각했을 때 미국 물이 우리에게 세례로 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어떤 유럽식의 글쓰기가 너무 낯설더라고요. 유럽식 영화가 낯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평가할 때 이 재미없는 게 이 책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느껴지는 묘한 매력에 대한 그 감각을 잘 살려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에게 또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앨리스의 오두시 프랑스의 대혁명 2부 13장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